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전쟁, 이제 손자병법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도 여기 계시죠? 근데 아마 대부분이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전쟁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은 그래요. 내가 월남전 할 때 그런 술 먹고 농담 같은 거 하는데, 이 전쟁을 체험하신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그 앞에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막 경각에 달려 있고 굉장히 엄청난 공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무슨 힘으로 총을 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을 무슨 힘으로 가서 빵 쏠까라고 하는 그 힘이 뭘까? 그럼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명 잡으면 한 돈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원한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모욕당한 적도 없고, 오직 있는 거라고는 그냥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전투원으로서 갖는 그 고민들이 굉장할 거라고 봐요. 그 전쟁터에서.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국은 그 분노래요. 분노. 그럼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총을 맞았을 때 분노가 일어난대요. 우리 편인데 옆에서 팡 하고 총알이 나와서 푹 쓰러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면 전쟁할 때 총 쏘라고 하면 이렇게 쏘다가 이게 수만 발 쏴야 한 발이 결국 수만 발에 한 명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옆에 동료가 폭 쓰러지는 거 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게 결국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제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누가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이 그쪽 전쟁 부대원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다든지 이런 엄청난 다양한 분노가 있을 텐데, 결국 손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적을 죽이게 하는 힘은 분노다.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살적의 의지, 적을 반드시 섬멸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그 기반에는 결국은 병사 개개인들이 갖는 분노라는 것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 원문을 한번 보죠. 과연 분노를 어떻게 손자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살적자는, 이 죽일 살자입니다. 적을 죽이는 힘은, 적자는 노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을 죽이는 힘은 노가 뭡니까? 노. 분노라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옛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북경의 그 옛날 이름이 연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연나라가 우리 지금 이제 산동성 여기 제나라로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는데 혼자 침략한 게 아니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다른 6개, 6개국하고 연합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연나라 장군이 누구였냐면 관악산 할 때 악자하고 요 의자, 굳셀 의자. 요 악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서 이 제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제나라의 성이 한 72개 성이 있었는데 72개 성 중에서 70개가 함락이 됐어요. 연나라 이제 소후가 그 제나라를 공격해갖고 아기를 대장군을 시켜서 제나라의 그 72개 성 중에서 70개를 점령을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아기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 악의. 근데 이 연나라 소왕이 죽고 이 아기 그 다음에 이제 세자가 그 문왕이 이제 올라왔는데 아기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세자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기를 파면시키고 대신 기겁이라고 하는, 정말 말이 기겁이네, 기겁. 기겁이라고 하는 장군을 대치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병사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이 왔다니까. 왜냐하면 저 장군은 못 믿을 장군이거든요. 아기 같으면은 그 밑에서 목숨을 바치고 하겠는데
이 기겁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아직 군심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확 이제 뭐랄까 전의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일단 70개 성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2개 성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제나라의 그 마지막 부대가 지금 어느 성에 있었냐면 증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묵 지금 발음이 이상하죠? 증묵이라고 하는 성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나라를 중심으로 한 6개국이 그 성을 이제 뺑 둘러쌌죠. 그래갖고 이제는 이 증묵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다들 꼼짝도 안 하고 이제 막 완전 수비 태세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때 그 증묵을 지키던 장군이 어떤 꾀를 냈냐면 이제 어떤 정보를 흘렸어요. 이제 어떤 정보를 흘렸냐면 이제 기겁이라고 하는 장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군세가 좀 떨어졌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어떤 그 계교를 썼냐면은 글쎄 우리 제나라에서 잡혀간 포로들 그 포로들을 요 스스로 자자 밑에 밭전자 밑에 이게 무슨 의자냐면 코벨 의자입니다. 코벨 의자. 코를 싹 베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의형이라고 있어요. 의형. 형벌의 종류 중에 코 베는 건 의형, 귀 베는 건 객형, 무릎 베는 거는 슬형 또는 빈형. 그러니까 옛날에 하여튼 많이 뱄어요. 있는 건.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귀 베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정보를 흘렸냐면, 우리 제나라 포로들이 만약에 의형을 당해갖고 코를 싹 베갖고 이 증묵이라고 하는 성 맨 앞에다가 세워놓고 공격을 하면 우리들이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슬퍼서 전의를 잃고 항복할 텐데 난 우리가 그게 제일 두려워. 이제 이런 정보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들은 기겁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래? 제나라 포로들 다 데리고 와. 그래갖고는 전부 다 코를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는 증묵 그 성 앞에다 일렬로 세워놓고 봐라 너희들 이렇게 되면은 의형당하고 코 베고 너희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위협을 주려고 그랬죠. 그때만 증묵에 있던 그 제나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뭘 일으킨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분노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역정보였던 거예요. 병사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분노는 결국은 자기 동료들이 코가 베갖고 앞에 딱 서 있는 걸 보면 그다음부터 막 피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다들 분노가 일어났어요. 야, 저럴 수가 있냐? 우리의 그 친구들을 어쩜 저렇게 코를 다 베서 의형을 만들어갖고 저 앞에다 전진 배치시키느냐? 이런 분노가 일어났는데 또 그 36개 그 계책 중에 여러분들 이 반간계라고 하십니까? 반간계? 간첩을 이용하는 계책인데 간첩을 거꾸로 다시 간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간첩한테 역정보를 줘서 그 간첩이 절로 가서 역정보를 흘리도록 하는 그 반간계라고 36개 중에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번엔 두 번째 역정보는 우리 제나라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거는 그 성 앞에 있는 저 공동묘지에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서 거기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시체를 끊어갖고 그 시신을 막 해치고 불태우는 게 제일 겁나 하면서 그런 역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기겁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너희들이 그게 겁난다고? 그러면서 그 제나라 증묵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부모의 공동묘지를 다 파서 그 시신들을 다 꺼내갖고는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자기들 동료들이 코를 벤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는데 거기다 뭘 벗어요? 불에다 기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는 그 증묵에 있는 제나라 군사들이 완전히 분노에 차서 그 대장인 전단한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는 나가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력들을 끌고 가갖고는 완전히 무슨 전법이냐면 화우진 전법이라고 있어요. 예? 소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소들을 갖다가 확 보내는 화우진 전법. 그러니까 소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냥 소들이 뜨거하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그 화우진 전법을 써갖고 그 뒤에 제나라 군사들이 그 분노에 의해서 그 연나라를 중심으로 한 6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시키고 70개 성을 다시 다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이 상대방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러한 엄청난 살적의 의지를 발휘한다고 손자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심리학적 접근 이외에 아주 그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죽이게 하는 것은 분노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장군에게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다. 이 분노. 이건 굉장히 그 정신적 요소죠. 정신적. 근데 취적이자는 화야라고 얘기해요. 취할 취자에 이 적이 갖고 있는 그 취적질이, 그러니까 적이 갖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수물자라든지 적이 갖고 있는 뭐 보급물 그런 걸, 전차 이런 것을 뺏게 만드는 힘은 뭐냐? 그건 바로 화야라, 보너스다, 인센티브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상. 다시요. 지금 손자의 이 고민 속에는, 자,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자, 이 작전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사들한테 그야말로 적을 갖다가 공격해서 적을 죽이고 또 적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획득할까? 그거를 지금 고민한 거 아니에요. 손자의 고민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괜히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을 최대로 극대화시킬까? 그게 지금 손자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는 백성들한테 분노심을 유발시켜야겠다, 이 군사들한테. 그게 첫 번째의 정서적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건 보상을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적이 갖고 있는 이익될 만한 거를 뺏어오는 사람한텐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 병사들한테 아주 용기 있게 돌격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현대 사업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그 보상이란 게 있으면 좀 열심히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혹시 왜 이렇게 뭐 좋은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요거 하면은 내가 얼마 줄게. 이러면 애들 잘 따라 하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보상을 통해서 우리 군사들의 그 전력을 갖다가 높이는 방법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병사들 개개인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는 그 마음, 항심이라 그러는데, 그 항상 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건 좀 힘든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장군인데,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야, 너희들 정말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격개심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 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절대로 투항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걸 자꾸만 강요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이 항심을 갖고 정말 어떠한 상황이 변해도 자기의 마음을 항상 하는 마음을 갖고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게 참 국민한테 바라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항상 하는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 물질적인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도 항심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려면은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항산이 있어야 된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좀 돼야. 그래서 맹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 부모 정도 내가 벌어서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돈. 두 번째는 내 처자식 안 굶길 만한 어떤 물질적 기초. 세 번째는 흉년에 안 굶어 죽고 풍년에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 기초가 세 가지가 돼야, 처자식 안 굶기고 부모 안 굶기고 흉년에 굶어 죽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항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바라보는 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분노심과 적개심과 돌격성을 증강시키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손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그 보상과 그리고 보상 체계와 분노심을 적절하게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차전을 할 때, 우리 전차가 싸울 때, 얻을 득자, 적이 갖고 있는 전차 10대 정도 이상, 요 이상 같은 글자입니다. 10대 정도 이상을 획득해 오는 병사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란 말이에요. 누구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뺏어오는 놈한테. 예? 이러니 서로 안 달리겠어요? 예? 목숨을 걸고 와서 갖고 오는 거죠. 결국은 그 철저한 그 보상 체계야말로 그 상대방에게 적군의 군수물품을 뺏어오고 우리 힘이 늘어나는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프로야구 선수들 1년 계약하고 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특히 박찬호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도대체? 수백억 갖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런 보상 체계가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예? 그 추운 겨울날 남들 쉴 때 그 타격 연습하고 피칭 연습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힘이 뭐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그 원정경기 다니면서 정말 지치지도 않게 자기를 혹사시키면서까지 하는 그 힘은 뭐예요? 우리 구단을 갖다가 저는 진짜 잘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구단에 대한 사랑인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영업하고 하는데 그 힘이 뭐예요? 우리는 애사심 때문에 그럽니다. 애국심이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애국심이요? 공무원들한테 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애국심입니다. 좋죠. 물론 애국심, 애사심, 또 명예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나 그거는 관념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그만큼 빠따 연습을 하면은 돈을 더 받는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명예도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 영업하는 사원들 많이 내가 벌어오면은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더 준다는 그 확신. 냉정하게 돌아와 보자고요. 지금 손자가 고민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확 파워가 쫙 100까지 올라가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 고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부터 애사심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아무리 도덕교육 해봤자 그게 파워가 올라가질 않아요. 조직의 힘이. 그 조직의 힘은 뭐예요? 지금 손자가 제시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그 부대원들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분노와 사기를 어떻게 올릴지 그걸 고민하고, 두 번째는 철저한 보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마차 10승 이상을 뺏어왔으면은 제일 먼저 뺏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줬을 때 그 조직의 전력은 극대화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손자가 나오는 것이 적에게 잡은 포로를 우대하고 내 편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 포로 우대 정책이 나와요. 사실 오늘의 그 주제는 그거예요. 그 상대방에서 잡은 그 포로를 손자 이전에는 거의 생매장입니다. 생매장. 기록에 의하면 40만 명까지 생매장한 기록이 나와요. 그 조나라의 그 조괄이죠. 조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아버지 조사의 백을 믿고 40만 명, 50만 명을 끌고 나갔다가 저희 백개한테 당하죠. 백개한테 당하면서 40만 명이 생매장을 당해요. 엄청난 거죠. 40만 명이 생매장을 당해요. 결국은 그 40만 명을 죽이지 않고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면 엄청난 무한한 나의 전력과 그 조직의 파워가 확 늘어날 텐데 그거를 생매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에서 투항한 포로는 바로 누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으로서 손자는 바로 이렇게 그 수레를 뺏어온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보상 체계와 분노 체계와 아울러서 상대방에서 잡은 포로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 포로를 갖다가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동원하라. 이것이 이제 손자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포로를 우대하라고 하는 문장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갱신할 때 갱자 알죠? 예. 이 갱기 정기. 예. 자, 손자의 고민. 어떤 고민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군사들과 군대의 힘을 높이느냐? 그 힘을 높이는 방법론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병사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야 된다. 두 번째는 병사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우리 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고민 중에 바로 이런 대안이에요. 바꿀 갱자, 즉 적에게서 뺏은 수레가 있으면 그 수레의 정기라고 하는 건 요즘 말하면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바꿔달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 깃발로요? 상대방에서 뺏은 전차를 부술 필요가 없어요. 걷다 뭐만 바꾸면 돼요? 깃발만 바꾸고 스티커만 바꾸면 돼요. 예? 그럼 바로 그건 누구 전차예요? 우리 전차.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저 사람하고 원한이 있다고 그거 다 부술 필요가 없어요. 얻은 전차 있으면 깃발만 바꾸면 그건 내 겁니다. 예? 그런 그 마음이 좀 결국 이 조직의 그 역량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꾼 수레를 자비승지. 자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차에 섞어서 승지. 우리가 타고 다니면 그게 우리 전차인 거예요. 거자비승지. 수레를 우리 편에 혼합 편성을 시켜서 그걸 우리가 타고 다니고, 또 적에게 잡은 병졸들, 포로들,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하래요? 선의양지. 여기서 선은 착할 선지가 아니라 잘 대접해주라 이겁니다. 손자 이전에는 참 하기 힘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저놈이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총 쓸고 칼 들고 쫓아오던 사람인데 그놈 잡아갖고 우리 편 하자 이렇게 해주기에는 그런 아량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손자는 조직을 위해서라면, 예? 우리 편의 전력의 파워를 높이는 일이라면 어제까지의 적도 오늘에서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그 냉철한 생각이죠. 냉철한 생각. 그렇게 적의 수레는 내가 타고 다니면 내 수레가 되고, 적의 병사들은 내가 잘 대해주면 내 병사가 된단 말이에요. 깃발만 바꿔 달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적, 내가 상대하려는 적을 이기고 플러스 내가 더욱더 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네. 나를 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강하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를 자기가 강하게 만들어 결국은 내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전력을 내가 뺏어오면은 그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기업 간의 합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다른 기업을 갖다 합병을 했어요. 자, 너희들은 아까 옛날까지 우리랑 경쟁하던 기업이니까 다 그냥 정리해고시켜요. 그런 그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합병당한 회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력, 경험, 노하우, 인간관계 이런 거 가지고 다 쌓는 게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합병한 사람들이. 그 승자의 여유죠. 승자의 여유. 물론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날씬하게 만드는 거 선도 있지만 그것과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쌓고 가는 그러한 뭐랄까 넓은 마음의 그 기업 경영도 역시 이런 손자에게서 배우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옥조옥이란 말이 있어요. 의옥조옥. 여기 이제 고사성어인데 의지할 이자에 오곡자. 그리고 이 조는 이게 조각 색일 조자예요. 옥에 의지해서 옥을 새긴다. 언뜻 뜻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은 상대방의 옥이에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옥에 기대서 내가 갖고 있는 옥을 다듬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옥을 다듬는데 자기 혼자서만 그걸 다듬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문을 닫고 나는 나 혼자 클 거야가 아니라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린 마음이에요. 도요다 있죠? 도요다. 그 도요다가 처음 그 자동차 공업을 시작할 때 사실 뭐가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너럴 모터스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에서 포드사. 거의 똑같이 베꼈대요. 일본 사람도 워낙 잘 베끼니까. 그래서 차체고 뭐 셰시부터 해서 엔진까지 다 베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옥을 다듬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남의 옥을?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도요다만의 실용주의 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일본 차를 추격해서 완전히 일본 전역을 도요다 차로 다 물들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뼈를 깎는 남의 것에 의지하는 그 단계가 없었다면은 도요다가 오늘 같은 큰 도요다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 시대에 제시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너 그 뭐 왜 남의 거 베끼냐? 베끼는 게 왜 나빠요? 베끼는 게 나쁜 겁니까? 카피죠, 카피. 카피죠. 예? 결국은 내가 좀 더 내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거를 좀 모방하고 남의 것을 처음에 남의 옥에 기대어서 내 옥을 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옥을 쪼을 때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의 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절차탁마라는 얘기, 절차탁마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특히 절차탁마는 어떨 때 많이 쓰죠? 어느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가 딱 나와서, 여러분, 오늘부터 절차탁마 하셔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이 절차탁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절차탁마가 바로 뭐냐면은 옥을 다듬는 가공법이에요.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옥의 원석을 캐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예요, 절. 그래서 우리도 종이를 갖다 전지를 4번 자르면 4절지, 8번 자르면 8절지 그러잖아요. 8절지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죠. 반 자르면 딱 2배가 나오니까 그렇죠. 10절지는 없죠. 반 접으면 딱 반반씩 나오니까 그래서 배수로 이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건 옥이 있으면은 그 옥에 맞게끔 이렇게 담듬는 절하는 단계예요. 자르는 단계. 차는 뭐냐면 써는 단계예요. 옥의 원석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거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쪼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는 하나의 옥이 만들어지기까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르고 썰고 쪼고 가는 나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배워야 할 때예요. 지금은 뱉게 할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면 지금은 내 나름대로 내 전력을 과시할 때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 그건 결국은 내 전력을 어떻게 파워를 쫙 높이느냐인 거예요. 지금 손자가 전 이걸 보면서 결국 손자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핵심은 우리 아군, 내 조직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가 됐다는 것이 저는 아주 손자만이 할 수 있는 과연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기업체 같은 데서 가보면은 어떤 이렇게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 어느 조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조직에 팀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조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3명으로 그려보죠. A라는 조직원, B, C가 있어요. 근데 A는 정말 최고예요, 최고. 일을 너무 잘해요. 아주 시키기도 전에 벌써 그냥 벌써 일을 다 끝내놓고 굉장히 그 일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A한테만 일을 맡기면은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팀원이에요. 근데 이 B는 한 중간 정도는 해요. 그래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예요. C는 저건 도저히 우리 조직에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여러분 혹시 자녀분 중에 그런 적 없어요? 2, 3 자녀 두신 분들
얘는 뭐 공부도 잘하고 가만 놔둬도 지혜를 잘 차려하는데 얘는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도움이 안 되는 애 없어요? 그런 고민 다 느끼죠. 저런 뭐 조직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어머니라면 어머니도 리더 아니에요. 아버지도 리더고 회사에는 또 사장님이 느끼는 리더가 있을 거고. 자,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리더의 목표는 뭐예요? 이 팀이 어떻게 전력이 극대화되느냐, 이 파워를 높이느냐가 리더의 책임 아니에요, 팀장이. 지금 갖고 있는 전력이 80%라면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이 팀장이 고민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이 포션이 이게 지금 80이라면 여러분들 고민은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 가족의 힘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얘만 칭찬해요. 얘만 칭찬해요. 얘 잘하는 애 칭찬해서 올리는 것보다 못하는 놈 칭찬해서 올리는 게 파워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못하면 못하는 애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애는 넌 잘한다. 잘하는 애 칭찬해봤자 별로 이렇게 더 잘하지 않아요. 진짜 그 조직의 힘을 높이려면 제일 처지고 제일 열등적이고 제일 못난 애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조직에서 제일 잘하는 축인데 우리 팀장 기분 나빠 죽겠대요. 왜냐니까 난 칭찬을 안 해준대요. 제일 일 못하는 걔한테만 가서 어떻게 그냥 자기 자리 만들어주고 항상 걔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자기는 몰랐대 그 왜 그런지. 한 10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거구나. 결국은 내가 지금 팀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저 조직의 팀장이라면 내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손자의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손자의 고민은. 그 가정에서도 그런 예 없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젊은 신혼부부예요. 근데 부인이 직장을 갔다가 아이가 낳고 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 들어앉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주로 보게 되고 이제 주부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집안은 누구 혼자 벌어요, 이제는요? 남편 혼자 버는 거예요. 그 남편 혼자 벌어갖고 그 집안을 끌어나가면은 그 집안의 전력이 그게 한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집안의 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자를 맞벌이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애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친정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 돈 벌고 부인 돈 벌고 부인이 번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친정어머니까지 버니까 3명이 벌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손자가 고민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쭉 이 문장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손자가 지금 뭘 고민했냐 이거예요. 그 군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체를 끌고 가면서 이걸 어떻게 파워를 높일까? 이거는 모든 리더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 파워를 높이는 누수된 곳은 없는가? 혹시 새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 새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막고 그리고 그 전력들을 높여가는 게 리더의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전 이 문장을 보면서 현대사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손자가 고민했던 그 본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고민했던 그 문제들, 결국은 병사들을 어떻게 더 적개심을 불태울까? 분노 일으키고, 어떻게 적의 물자를 더 획득하게 만들까? 보상체계 만들고, 어떻게 우리의 병력을 더 늘릴까? 포로들 우대해서 우리 편 만들고, 우리의 군사물자를 더 좋은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의 수레를 갖고 와서 깃발 바꿔 달고, 이런 다양한 고민들. 이게 리더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포로도 내 편이다. 예? 마음을 좀 열고 우리 주변에서 갖고 있는 그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혹시 빈 곳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싫은 사람에서 안 보이진 않는지, 그들까지도 내가 쌓아 안을 때, 예? 그리고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의 힘을 증가시킬 때, 그때 이 손자의 바로 이러한 그 전략 전술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에 그 누수된 곳이 없는지 그걸 살펴서 그 새는 것을 막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자복도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